주간 꿀에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또 할 생각입니다.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니까요. 물론 지금 이 순간 피파 클럽 월드컵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알 히랄과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파투카우의 경기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음바페가 급성 맹장염으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곤살로 가르시아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첫 경기에서는 PK를 해주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7분 만에 퇴장을 당하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딘 하이선은 영입 잘했다. 수비의 중심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고,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서는 턴오버를 12개 했지만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더 좋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는 조별리그 3차전 잘츠부르크하고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파 클럽 월드컵과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조별리그 탈락이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바르셀로나의 관심은 니코 윌리엄스가 언제 오느냐, 그럼 영입되면은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가요. 왼쪽 라인에 니코와 발데, 오른쪽 라인에 야말과 쿤데. 아름답잖아. 좌우 훅이 정말로 강력하잖아.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파괴할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격진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을 계속 책임질 것이냐, 하피냐가 왼쪽이었는데 중앙 쪽으로 위치를 바꿀 것이냐,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위치를 바꾸면 다니 올모는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페르미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벌써 현지에서는 다니 올모를 가짜 9번, 펄스 9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 올모는 바르셀로나에서도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가짜 9번으로 제로톱으로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펄스 9이 낯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먼저 니코 윌리엄스 영입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죠? 바르셀로나는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하기 직전입니다. 7월 둘째 주가 되기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니코 본인이 바르셀로나 이적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적이 성사되는 데 있어서 니코가 자신의 에이전트를 바르셀로나로 보내서 데코 단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코 단장이 현재 빌바오로 가서 아틀레티코 클루브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했죠. 니코는 이미 바르셀로나하고 개인 합의를 마쳤습니다. 6년 계약을 맺었고요. 연봉은 약 12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수령액이 800만 유로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하튼 바르셀로나 니코 선수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마쳤다. 이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서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니코를 영입하기 위해서 니코의 바이아웃 금액 5,800만 유로 플러스 CPI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약 6,200만 유로에서 6,400만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코 단장이라든가 라포르타 회장도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근접했다고 숨기지 않고 있는 상태죠. 현재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대해서 이적료 지급 방법과 옵션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틀레티코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분할 지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과연 니코가 영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윙포워드, 윙어와 포워드 역할을 하는 선수를 원했었는데 니코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잖아요. 니코도 득점력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측면 플레이에 조금 더 익숙한 자원이니까, 그러면은 과연 바르셀로나는 어떤 식으로 공격진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니코의 영입이 끝이 아닙니다. 이미 바르셀로나는
코펜하겐의 누니 바르다지 영입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다음 주쯤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누니 바르다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출신의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입니다. 오른쪽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득점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200만 유로에서 250만 유로 정도밖에 안 단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선수를 약 10개의 클럽이 노렸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가 영입을 확정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바르다지가 영입이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A팀과 B팀에서 바르다지를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바르다지가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이 가능하니까 라민 야말의 백업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메뉴 상대로 골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바르다지는 나름대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윙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르다지가 온다는 거는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고 라민 야말에게 충분히 휴식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레시포드는 아직도 바르셀로나 이적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고 알려졌어요. 레시포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멀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 측면, 2선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니코 영입과 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봉도 낮출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의 이적료가 3천만 유로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부 언론은 4천만 유로 이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레시포드를 영입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레시포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니코의 영입으로 왼쪽 측면이 보강이 됐어요. 물론 니코가 몸 상태가 안 좋다면은 하피냐가 왼쪽에서 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말이 있습니다. 여기다 하피냐도 오른쪽에서 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르다지도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측면은 충분히 보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레시포드를 영입한다면은 최전방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전방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무려 3개나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니까요. 레시포드의 이야기는 그냥 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굳이 레시포드를 영입해야 되나? 돈을 아끼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최전방 쪽에서는 역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3개라고 했는데 그 카드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죠.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3,930분 뛰면서 42골 3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무려 27골을 넣으면서 나름대로 득점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해결사 역할을 잘해줬죠. 레반도프스키는 공식 경기에서 42골을 넣은 것도 대단하지만 최전방에서 높이 싸움 해주죠. 상대 수비 끌고 나오면서 공간 만들어주죠. 상대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동료들이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는 매우 제 역할을 잘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한 바르셀로나였는데 바르셀로나가 생각하는 플랜 B는 역시 슈퍼서브 페란 토레스를 이용하는 거죠. 페란 토레스가 지난 시즌 1921분 뛰었는데 공식 경기에서 19골 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라리가에서만 무려 10골을 넣었어요. 그 정도로 페란 토레스는 서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일 때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는 지난 시즌 기대에 부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페란 토레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누가 비판한 거야? 누가 욕한 거야? 누구야? 그렇습니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은 서브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그리고 지난 시즌 19골 7개 도움은 페란 토레스 선수 경력에서 최고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시즌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의 활약은 인정해줘야 된다. 지난 시즌만한 활약을 다가오는 시즌에 해준다면은 야 이거 땡큐베리 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지 플릭 감독이 최근 들어서 다니 올모 제로톱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니 올모의 득점력을 생각했을 때 제로톱으로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건 감독으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 올모가 제로톱으로 뛰는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레반도프스키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다니 올모의 출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로톱으로 전타적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 올모가 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부상을 제외하면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공식 경기에서 12골 7개의 도움을 했어요. 1933분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골 7개의 도움을 하면서 출전하면 언제나 기대에 부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결국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다니 올모를 이용하면서 최전방의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건재하다면 다른 카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반도프스키를 플랜 A로 페란 토레스를 서브로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다니 올모 제로톱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레반도프스키의 나이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 이적한 다음에 100골 이상을 넣었어요. 말 그대로 파괴력을 보여준 스트라이커가 맞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다시피 전방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선 공격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의 가치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가 1988년 8월생이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지금 나이가 36살인데 다가오는 시즌에는 37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레반도프스키도 에이징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지난 3시즌을 돌아보면 기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시즌 공식 경기 46경기에서 33골, 8개 도움을 하면서 기대에 부응했죠. 라리가에서 23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피치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은 2023-24 시즌 공식 49경기에서 26골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이 시즌에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이제 레반도프스키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레반도프스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시즌에 너무 잘해줬거든요. 공식 경기 52경기에서 42골 3개의 도움을 했으니까요. 라리가에서도 음바페가 피치치를 차지하긴 했지만은 득점 1위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에서도 27골이나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레반도프스키를 버리기는 어렵죠. 레반도프스키를 믿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지난 시즌에 공식 경기에서 42골을 넣은 선수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레반도프스키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는 걸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시즌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적을 할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이번 여름이 아니라 2026년 여름에 영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부터 사우디 쪽에서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레반도프스키 에이전트는 다음 시즌이 끝난 다음에 사우디로 이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레반도프스키와 바르셀로나는 마지막 시즌, 같이 동행하는 마지막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지 플릭 감독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37세의 나이에 시즌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왔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니 올모의 가짜 9번, 펄스9, 제로톱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니 올모가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바르셀로나는 최전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은근히 높은 편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피냐가 얼마나 많이 골을 얻었는데, 라민 야말이 얼마나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반도프스키가 팀 내 최다골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최전방에서 42골을 넣었으니까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의 이 득점력을 유지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에이징 커브가 오거나 부진했을 때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니코의 영입으로 이선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이선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결국 니코가 왼쪽 측면을 책임졌을 때 하피냐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피냐를 중앙 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많죠? 그 얘기는 하피냐 자리에서 뛰는 다니 올모하고 페르민이 어정쩡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하피냐가 왼쪽 측면에서 뛴다면 중앙에 다니 올모라든가 페르민이 뛰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면은 다니 올모, 페르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니 올모를 가짜 9번으로 제로톱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즉 최전방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페르민에 대한 이적설이 은근히 있는 편이에요. 여러 구단이 페르민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바르셀로나는 페르민의 이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들어줄 수는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페르민이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페르민도 남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설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그럼 페르민이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오면서 출전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다니 올모가 최전방 쪽에서 뛰게 된다면 다니 올모의 득점력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미드필더라고 하기에는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박스 안쪽에서의 마무리가 뛰어난 편이잖아요. 지난 시즌 12골이나 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전방에 다니 올모가 뛰게 된다면 전방부터의 압박, 연계, 침투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워낙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하고 연계가 워낙에 좋으니까, 패들이나 도용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니까요. 그 점까지 고려한다면 전방 쪽에 색다른 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피냐가 중앙에 왔을 때 하피냐의 득점력을 다니 올모가 어떻게 극대화시키냐의 문제예요. 하피냐를 중앙 쪽으로 돌린다는 건 하피냐가 볼었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양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을 이용한 스피드를 통한 공격 전개, 그리고 중앙 쪽에서 페드리의 패스 지원, 도용의 패스 지원, 그 가운데 하피냐가 볼이 없는 상태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의 마무리,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니 올모가 하피냐하고 어떤 연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면서 하피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득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얘기죠. 하피냐가 지난 시즌 34골 25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미쳤죠? 미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 1위, 도움 1위였어요. 진짜 미친 시즌을 보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시즌도 또다시 미쳐 날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니 올모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로톱 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니 올모의 건강이에요. 이 선수가 부상이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페드리를 관리했던 것처럼 다니 올모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니 올모가 더 이상 부상을 입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니 올모가 다가오는 시즌 과연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것이냐, 펄스 9으로 뛸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고, 펄스 9으로 뛴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피냐의 득점력을, 도움 능력을 최대한 높여줄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니코 영입을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고요. 니코의 영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라민 야말을 이용한 드리블을 통한 공격 전개, 여기에 있어서 발데가 부상이니까 라민 야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근데 니코가 오면은 발데가 좀 부상이더라도 니코가 공격 전개를 해주면 된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왼쪽 윙포드가 측면도 책임져야 되고 득점도 책임져주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선수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선수들이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를 영입하면서 왼쪽 라인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니코가 위에서 뛴다면 발데도 올라오는 횟수가 좀 줄어들면서 수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력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여기다가 전방 쪽에 니코가 아니라 그냥 레반도프스키, 페란, 그리고 다니 올모, 어찌 보면 하피냐까지 이런 자원들이 책임져 준다면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가 공격 얘기만 하다 보면 수비는 어떨 건데,
수비 어떡할 거야? 아라우 안 판대, 텐센 판대. 그러면 이니고 쿠바르치 그대로 갈 거면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오프사이드 트랩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한지 플릭 감독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수비 라인에서의 라인 컨트롤이 매우 중요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라우오라든가 몇몇 선수들이 이 라인을 못 맞췄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라인을 잘 맞추도록 팀을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앞에서의 압박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전방부터 압박을 하면서 라인을 깨지 못하도록 앞에서 눌러줄 필요성이 있게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지 플릭 감독도 여러 가지 고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니코 영입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독으로서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만들어 놓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B, C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최전방도 플랜이 많아졌고 왼쪽도 플랜이 많아졌고 중앙도 많아졌고 오른쪽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라인의 플랜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카사도하고 베르날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만 유지한다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보여준 파괴력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욕심 아닌 욕심을, 또 과욕 아닌 과욕을, 이상 아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이 깨어지지 않기를, 실현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니코 영입이 확정된 다음에는 측면 수비 백업 자원 영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가 팀을 잘 정비한다면 다음 시즌 충분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재정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해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할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리를 잘할 필요성이 있겠죠. 선수 정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꿀에 다니 올모의 제로톱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공격 라인 기대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